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사랑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12월 20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원룸에서 23세 여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원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잠옷 차림으로 누운 채 발견된 그녀의 사인은 X자였고 몸에는 저항이나 방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저항조차 못할 만큼 순간적인 힘으로 목을 깊숙이 졸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녀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A씨의 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와 딸의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사망을 직접 확인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오후 3시경 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딸의 사망을 확인했지만 딸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고 누군가 그녀의 이름으로 연락해온 것입니다. A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녀의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연락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텔과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전날인 12월 19일 마지막으로 그녀의 원룸을 방문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살 최모씨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12월 22일 그가 있다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타담한 번개탄 옆에는 최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고 최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19일 오전 10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려고 그녀의 원룸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이 시간을 보내다 오후 3시 30분경 말다툼이 붙기 시작했고 그때 감정에 격해진 A씨가 몇 달 전 사망한 자신의 전 여친 B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순간 화가 난 그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어려서부터 단짝으로 지냈고 함께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도 너무나 친하게 지냈는데 A씨가 B씨에 대해 욕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씨 주변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합니다. 최씨와 함께 일했던 20살 C양이 2017년 여름에 실종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3일 포천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둔기를 맞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말을 하지 않던 최씨는 경찰이 여러가지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끝내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가 사망했는데 위로도 해주지 않고 나쁘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주변의 두 여성이 차례로 살해되자 경찰은 B씨의 죽음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B씨는 2017년 6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이에 3명의 여자가 사망을 했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말하는 범행 동기는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은 B씨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12월 18일까지도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안부 문자를 보냈던 최씨. 그리고 A씨를 살해한 후 모텔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구속된 이후에도 B씨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범행은 너무도 사랑한 한 여자를 잃은 상실감 때문일까요? 일단 B씨 사망에 대한 퍼즐 조각부터 하나하나 맞춰봐야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최씨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함께 장기 투숙 중이었던 B씨는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합니다. 구토 증상과 함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인근 병원에 실려갔고 CT 촬영 결과 사태가 심각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월 12일 끝내 사망하고 합니다.
B씨는 이렇다 할 가족력도 없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20대 초반의 여성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할 확률은 몇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B씨 주변 인물들은 최씨에게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둘만 있던 공간에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고 B씨가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했다는 이야기는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인은 B씨에게 외부 충격이 없었고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맞다고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고혈압성 뇌출혈 혹은 다른 병변에 의해 급작스럽게 생긴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즉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아 생긴 뇌출혈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의심처럼 최씨가 구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B씨의 죽음에 있어서 최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B씨의 사망 전후 최씨의 행보 때문입니다. 평소 최씨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B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B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직장 동료에게 최씨와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으나 최씨 협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제일 경악한 것은 B씨가 사망하지 이틀 뒤인 2017년 6월 14일 최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B씨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의 글과 함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해 올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 아니냐며 아니 누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사망해서 화장하는데 자기 뒷모습을 찍어달라고 얘기하느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이러한 최씨의 모습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씨의 이상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B씨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A씨를 만난 최씨는 B씨와 정말 닮았다며 그 자리에서 호감을 표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B씨와 너무 닮아 만질 뻔했다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피해자들은 전부 사망했고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씨의 다른 범행도 살펴봐야 합니다. B씨의 사망에 최씨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면 최씨가 C양을 살해한 것이 그의 첫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씨의 보도방 종업원이었던 C양은 작년 7월 13일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따만 해도 C양의 실종을 최씨와 연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C양이 보도방 일이 싫어 잠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어서야 C양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9월까지 딸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9월 7일 딸에게 온 마지막 메시지는 주변을 정리하고 나중에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의 연락이 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C양의 실종 수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12월 A씨의 살인 혐의로 최씨가 구속되었고 올해 2월 경찰은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7월 13일 C양이 렌터카를 빌린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렌터카 업체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C양이 이틀간 렌터카를 빌렸고 이틀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자 비상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은 남자였고 그 남자는 하루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6일 차를 잘 썼다며 스팀 세차까지 해서 반납한 남자는 바로 최씨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7년 동안 운영하면서 스팀 세차까지 해 반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렌터카에 장착된 GPS 기록을 따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7월 13일 오후 7시 31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차를 받은 C양은 이후 포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포천으로 향하는 길 중간 어딘가에서 범인이 차를 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밤 12시 21분부터 포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4시간 30분 동안 시동을 켜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손님이 많지만 밤에는 아예 발길이 뚝 끊겨 오가는 차량 자체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범인과 C양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러던 오전 4시 51분 차량은 이곳을 벗어나 국도를 따라가다 어느 산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산길 중간에서 2시간가량 머무른 것이 확인됩니다. 이 길은 과거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라 통행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야산을 한 달간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60cm 깊이로 안매장된 여성 사체를 발견합니다. 그 여성 사체의 옷차림은 7월 13일 마지막으로 CCTV에 목격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시양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9월까지 멀쩡히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딸이 7월에 이미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2달가량 범인이 시양 행세를 했고 이 때문에 실종 신고도 늦었으며 경찰 수사도 혼선을 빚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최 씨가 이미 살해 후 매장할 장소도 생각해두었으며 삽도 준비해갔다고 파악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그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여러 증거들을 들이대자 라이터를 가지고 온다며 트렁크로 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때리고 준비해온 삽을 이용해 매장한 뒤 스팀 세차를 해 흔적을 지웠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시양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정말 사랑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A씨에 대한 범행도 정말 우발적인 게 맞을까요? 그의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트바에서 이른바 선수 출신이라는 최씨. 그는 2011년부터 의정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주변 업소에게 공급해주는 보도실장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동종업계 여성을 만나며 사귀는 동안 여성의 돈을 이용해 허세 가득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SNS에 올려 그 반응에 희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B씨 역시 최씨가 실장으로 있던 보도방에 속해 있던 노래방 도우미였으며 최씨와 돈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B씨가 도우미 일로 번 돈을 최씨가 도박으로 탕진할 정도로 도박에 미쳐 있었고 도박 빚이 쌓이자 일수로서 돈을 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다 생활비를 벌어오던 B씨가 사망하자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최씨. 그런 최씨가 다시 나타난 것은 B씨가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7월 16일이었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한가득 들고 나타난 최씨는 외제차 렌터카 사업으로 번 돈이라며 다시 허세 가득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7월 16일은 공교롭게도 시양이 빌린 렌터카를 최씨가 스팀 세차를 한 뒤 직접 반납한 날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양이 실종 직전인 7월 10일 사채약 2천만원가량을 대출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인 7월 13일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시양은 평소 명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액을 빌린 뒤 잠수탈 정도로 배짱이 있는 인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시양이 거액의 돈을 대출한 사실을 모른다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시양인 척 시양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과 나눈 이야기를 보면 범인은 거액의 대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최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최 씨는 A씨와의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건 전 룸사롱에서 160여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이를 A씨가 대신 결제했다고 합니다. A씨는 최 씨에게 술값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결국 돈을 갚겠다며 A씨의 집을 찾아온 날이 바로 A씨가 살해당한 12월 19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이후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도주했으며 미리 알고 있던 A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의 통장에서 31만원을 인출했고 본가가 있는 인천으로 이동해 금은방에 가 A씨의 신용카드로 금팔찌를 산 뒤 다시 현금으로 되팔았습니다. A씨의 통장에 잔고가 없자 그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가 일관되게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 범행 동기와 그의 실제 행동 간에는 괴리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그가 접근한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 씨보다 꽤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며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실장인 최 씨에게 일정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최 씨는 자신의 의도대로 여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는 물질적인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했고 그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사랑은 그저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여성들에게 남발한 공수표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최 씨가 남발한 공수표의 결말은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때입니다. 지난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최 씨가 줄곧 말한 사랑 때문에 저지른 범죄의 죗값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B씨가 뇌출혈로 사망할 당시 그녀의 사망 경위에 의심을 품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검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자 B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던 날 단둘이서만 있었고 최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관상 어떤 흔적이 없더라도 최 씨의 성향상 그 전에 구타나 폭행이 있었을 수 있고 뇌출혈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B씨의 사망 당시 부검을 통해 정확히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따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성향이 6개월 사이에서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주변에 실종된 인물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꼭 강력범죄는 아니더라도 그의 주변에 그에게 금전적인 피해나 폭언, 욕설, 구타 등의 피해를 받은 인물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시양 사건에 대한 혐의가 자신에게 몰리자 공범이 있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렌터카에 자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본 전문가는 이 편지가 오히려 최 씨의 단독 범행임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 차를 나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주변적인 것만 부각시키면서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